13층 버튼이 눌린 밤. 서울 외곽에 오래된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지 15년이 넘은 폐병원이었다. 외벽은 누렇게 변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으며 정문에는 녹슨 철문과 함께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무단 출입 금지, 붕괴 위험. 그런데 이 병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다. 병원은 지상 12층 건물이었다. 설계도에도 12층까지밖에 없었다. 건축물대장에도 12층.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도 원래는 1층부터 12층까지였다. 그런데 밤 2시 13분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판에 없던 13층 버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도시괴담이었다. 폐병원 엘리베이터에서 13층을 누르면 돌아오지 못한다. 13층에는 아직 환자들이 누워있다. 그곳은 병원이 문 닫던 날 사라진 사람들의 병동이다. 대부분은 겁주기용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 4명이 이 폐병원에 들어갔다. 그들은 공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자 일부러 더 위험하고 자극적인 장소를 찾았다. 오늘은 진짜 레전드 찍자. 13층 버튼?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누른다. 라이브 켜자. 조작 아니란 거 보여주게. 그들은 밤 1시 40분쯤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바닥에는 오래된 진료 기록지들이 젖은 채 붙어 있었고 첩수 창고 안에는 부서진 의자 하나가 뒤집혀 있었다. 카메라를 든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폐병원 13층 괴담 검증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들은 3층 병실, 5층 수술실, 8층 간호사실을 돌아다녔다. 낡은 침대, 깨진 링거대, 먼지 쌓인 약품장. 무서운 분위기는 있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러다 새벽 2시 10분 그들은 1층으로 다시 내려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판에는 분명히 1층부터 12층까지밖에 없었다. 다 없잖아. 역시 구라네. 2시 13분까지 기다려보자. 4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다. 벽면 거울은 금이 가 있었고 그 금 사이로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2시 12분 50초. 채팅창은 빠르게 올라갔다. 곧이다. 진짜 나오면 대박. 빨리 버튼판 찍어봐. 2시 13분.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 조명이 한번 꺼졌다가 켜졌다. 그리고 버튼판 아래쪽,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금속판 위에 희미한 붉은 불빛이 들어왔다. 13. 4명 모두 말이 없어졌다. 장난치던 표정이 사라졌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민재의 손이 떨렸다. 야, 이거 뭐냐? 누가 붙인 거 아니야? 아까 없었잖아. 그때 가장 겁이 없던 준호가 말했다. 누르자. 나머지 셋이 말릴 틈도 없이 준호는 13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 3층, 4층, 철컹철컹철컹. 12층까지 올라간 뒤 당연히 멈춰야 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았다. 층수 표시 등은 12에서 잠시 깜빡이더니 아무 숫자도 표시하지 않았다. 대신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안내음이 나왔다. 4사람은 얼어붙었다. 그 병원은 문을 닫은 지 15년이 넘었다. 전기도 끊겼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그 앞에는 이상하게 깨끗한 복도가 있었다. 다른 층과 달랐다. 먼지도 없었다. 천장 조명도 켜져 있었다. 바닥은 물걸레질을 한 것처럼 반짝였다. 벽에는 병동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13층 장기 입원 병동. 민재가 작게 말했다. 이 병원 13층 없잖아. 그들은 내리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았다. 문 열린 버튼도 닫힌 버튼도 먹히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다. 끽끽끽. 4사람은 숨을 죽였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하지만 휠체어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간호사는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4사람을 보며 말했다. 면회 시간은 끝났습니다. 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저기요, 저희 촬영 중인데요. 여기 누구세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휠체어 손잡이를 놓고 병동 안쪽을 가리켰다. 환자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였다. 카메라 화면에 이상한 것이 잡혔다. 폭도 양쪽 병실 문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서 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노인, 아이, 중년 남자, 젊은 여자.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으로 네 사람을 보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민재가 뒤로 물러났다. 나갈게요. 우리 나갈게요. 그가 1층 버튼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12층, 10층, 5층 비상벨까지 눌렀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간호사가 다시 말했다. 한 분은 남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시에 엘리베이터 밖으로 뛰쳐나가 계단을 찾기 시작했다. 폭도는 직선처럼 보였는데 달려도 끝이 나지 않았다. 분명 엘리베이터에서 멀어졌는데도 뒤돌아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바로 뒤에 있었다. 병실 문들이 하나씩 열렸다. 끼익. 안쪽은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내 보호자 왔어? 오늘은 나 퇴원해. 왜 나만 두고 갔어?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준호였다. 그는 계단 표시를 보고 오른쪽 복도로 뛰어갔다. 분명 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뛰어갔다. 그런데 다음 순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핸드폰 신호도 끊겼다. 남은 셋은 울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왔다.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빨리 타. 여기 1층이야. 민재가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목소리만 들렸다. 빨리 타라니까. 그 순간 민재는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화면이 바닥을 향했다. 녹화된 영상에는 세 사람의 발만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로 맨발 하나가 천천히 지나갔다. 환자용 팔찌가 발목에 묶여 있었다. 팔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명 김준호. 입원일 2009년 4월 24일. 상태 퇴원 불가. 그날 새벽 3시 20분. 폐병원 앞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비명을 들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병원 1층 로비에는 대학생 3명이 쓰러져 있었다. 민재, 수연, 태식. 하지만 준호는 없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13층에 있어요. 준호는 아직 퇴원 못했어요. 우리가 나왔으니까 한 명은 남아야 했어요. 경찰은 건물을 수색했다. 1층부터 12층까지. 옥상, 지하, 기계실, 물탱크실까지 전부 뒤졌다. 준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민재의 카메라였다. 영상은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13초만 복구되었다. 화면에는 엘리베이터 버튼판이 찍혀 있었다. 버튼은 1층부터 12층까지 뿐이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버튼판에는 분명히 13층 버튼이 보였다. 그리고 그 버튼 옆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씨가 있었다. 다음 보호자 대기 중. 이후 병원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철문은 두 겹으로 잠겼고 모든 출입구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 비오는 밤 새벽 2시 13분이 되면 폐병원 13층쯤 되는 높이에서 불빛이 하나 켜진다고.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창문이 생기고 그 창문 안에서 누군가 밖을 내려다본다고. 그리고 아주 가끔 택시 호출 앱에 이상한 목적지가 뜬다고 한다. 도착지 폐병원 13층 장기 입원 병동. 기사들이 취소하려고 하면 손님 메시지가 먼저 온다. 보호자님 늦으시면 환자분이 불안해하십니다. 404호에 남겨진 택배. 오래된 오피스텔 1층에는 무인 택배함이 있었다. 대부분 입주민들은 퇴근길에 택배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맨 아래 칸 404번 택배함만은 늘 비어 있었다. 사실 그 건물에는 404호가 없었다. 3층 다음은 5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1, 2, 3, 5, 6, 7층으로 되어 있었다. 처음엔 별일 아니었다. 건물주가 숫자 4를 싫어해서 뺀 거겠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404번 택배함에 택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 발견한 건 야간 경비원 박 씨였다. 새벽 2시 40분쯤 경비실 모니터에 알림이 떴다. 404번 택배함 입고 완료. 박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404호가 없는데 무슨 택배야? CCTV를 돌려봤지만 이상했다. 택배 기사가 들어온 장면이 없었다. 공동현관문도 열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택배함 문만 혼자 열렸다 닫혔다. 박 씨는 손전등을 들고 택배함 앞으로 갔다. 404번 칸에는 작은 갈색 상자가 들어있었다. 송장에는 수취인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취인 404호 거주자. 주소 서울 구 오피스텔 404호.
배송 요청사항 문 앞에 두지 마세요. 안에서 꺼내갑니다. 박 씨는 찝찝해서 택배를 꺼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관리소장이 확인하러 왔을 때 404번 택배함은 다시 비어 있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새벽 2시 40분. 404번 택배함 입고 알림. 아침이 되면 택배는 사라짐. 누가 꺼내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관리소장은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택배함 업체를 불렀다. 업체 직원은 기계를 점검하다가 얼굴이 굳었다. 이상하네요. 404번 칸은 시스템에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림이 어떻게 뜬 겁니까? 그게 기록상으로는 배송도 되고 수령도 됩니다.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배송 시간 2시 40분, 수령 시간 4시 4분, 수령 방식 내부 개방. 관리소장이 물었다. 내부 개방이 뭐예요? 직원이 잠시 말이 없었다. 보통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눌러서 밖에서 열죠. 그런데 이 기록은 안쪽에서 열린 걸로 잡혀 있습니다. 택배함 안쪽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다. 기계 뒤쪽은 벽이었다. 벽 너머는 낡은 비상계단이었다. 그날 밤 관리소장은 경비원 박 씨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보겠습니다. 새벽 2시 30분. 관리소장과 박 씨는 경비실에서 CCTV를 지켜보고 있었다. 2시 39분. 화면이 한번 지지직거렸다. 2시 40분. 무인 택배함 404번 칸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몇 초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나타났다. 벽 쪽에서. 손은 택배 상자를 안쪽에서 밀어넣듯이 놓고 사라졌다. 관리소장과 박 씨는 말도 못하고 화면만 보고 있었다. 그 손은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었다. 택배함 뒤 벽 쪽에서 나온 손이었다. 관리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바로 가봅시다. 둘은 택배함 앞으로 달려갔다. 404번 칸에는 상자가 있었다. 이번 송장은 전날과 달랐다. 수취인 김도윤. 주소 오피스텔 404호. 배송 물품 반송된 기억. 박 씨가 말했다. 소장님, 이거 그냥 두시죠. 하지만 관리소장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마치 냉동실에 오래 넣어둔 것처럼. 그는 상자를 경비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테이프를 뜯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404호 김도윤. 퇴거 처리하지 말 것. 관리소장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씨가 물었다. 아는 사람입니까? 관리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된 입주자 명부를 꺼냈다. 명부에는 15년 전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건물은 처음 지어졌을 때 4층이 있었다. 그리고 404호도 있었다. 그런데 15년 전 화재가 났다. 불은 이상하게 4층 복도에서만 났고 404호 세입자 김도윤은 실종 처리됐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건물주는 화재 이후 4층 전체를 폐쇄했고 리모델링하면서 4층을 없앤 것처럼 꾸몄다. 엘리베이터 버튼에서도 4층을 지웠다. 등기상으로도 구조를 변경했다. 하지만 건물이 4층을 잊은 건 아니었다. 그날 새벽 4시 4분 경비실 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는 없었다. 관리소장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 왔나요? 관리소장은 숨을 삼켰다. 누구십니까? 404호 김도윤인데요. 박 씨는 뒤로 물러났다. 수화기 너머 남자가 다시 말했다. 제 열쇠 돌려주세요. 문이 안 열립니다. 그 순간 경비실 밖 비상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터벅, 터벅, 터벅. 발걸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상계단은 3층까지만 연결되어 있었다. 4층으로 가는 문은 리모델링 때 콘크리트로 막아버렸다고 했다. 터벅, 터벅. 발걸음이 경비실 앞에서 멈췄다. 문 밖에서 누군가 말했다. 택배 찾으러 왔습니다. 관리소장은 문을 열지 않았다. 박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은 먹통이었다. 그러자 경비실 문 아래 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택배 송장이었다. 수취인 이름은 관리소장이었다. 수취인 이명철 관리소장. 주소 오피스텔 404호. 배송 요청사항 이번엔 당신이 받으세요. 관리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15년 전 이 건물 관리 직원이었다. 화재가 난 날
404호에서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살려주세요. 안에 사람 있어요. 하지만 불길이 번질까 두려워서 그는 피상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다. 404호 내부 인기척 없음. 그 뒤로 404호는 사라졌다. 김도윤도 사라졌다. 기록도 사라졌다. 하지만 택배는 계속 돌아오고 있었다. 관리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다. 문 밖에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제 방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는 홀린 듯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복도 끝에 원래 없어야 할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가 보였다. 4. 불이 켜져 있었다. 관리소장은 열쇠를 손에 쥔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박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쪽 층수 버튼에는 1, 2, 3, 5, 6, 7층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녹슨 금속판 사이에 새 버튼이 하나 생겨 있었다. 404. 관리소장이 그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그 이후 관리소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 수색 결과 건물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했다. CCTV에는 그가 경비실을 나가는 장면도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도 찍히지 않았다. 단 하나의 영상만 남아 있었다. 새벽 4시 4분. 무인 택배함 404번 칸이 열리고 안에서 누군가의 손이 나왔다. 그 손은 작은 상자 하나를 밀어 넣었다. 상자 송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치인 야간 경비원 박성구. 배송물품 인수인계서. 배송 요청사항 404호는 비워두지 마세요. 그 뒤로 박 씨는 그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얼마 전 그 오피스텔 중고 매물 글에 이상한 사진이 올라왔다. 관리 잘된 오피스텔 즉시 입주 가능. 사진 속 엘리베이터 버튼판에는 분명히 4층이 없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하면 버튼판 아래 검은 반사면에 작은 숫자가 떠 있었다. 404.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비친 남자가 있었다. 관리소장 이명철. 그는 택배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건네려는 것처럼. 마지막 버스. 비 오는 밤이었다. 지우는 야근을 마치고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렸다. 전광판에는 분명히 이렇게 떠 있었다. 막차 운행 종료. 그런데 5분 뒤 낡은 버스 한 대가 조용히 정류장에 멈췄다. 행선지는 처음 보는 곳이었다. 종점 돌아갈 수 없는 곳. 지우는 피곤해서 잘못 본 줄 알았다. 문이 열리자 기사도 없이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탑승하십시오. 버스 안에는 승객이 3명 있었다. 한 명은 젖은 교복을 입은 학생, 한 명은 병원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모두 창밖만 보고 있었다. 지우는 이상해서 내리려 했지만 문이 닫혔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다. 편의점 불빛도 아파트도 신호등도 사라졌다. 대신 안개 낀 도로와 오래된 가로등만 이어졌다. 그때 버스 안내방송이 나왔다. 다음 정류장 후회입니다. 교복 학생이 조용히 일어나 내렸다. 곧이어 방송이 다시 흘렀다. 다음 정류장 미련입니다. 웨딩드레스 여자가 내렸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내리자 버스 안에는 지훈 혼자 남았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잘못 탔습니다. 내려주세요. 그 순간 처음으로 운전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이 켜졌다. 화면에는 1년 전 부재중 전화 기록이 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가 받지 않았던 전화였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다음 정류장 마지막 통화입니다. 버스가 멈췄다. 문 밖에는 오래된 공중전화가 하나 서 있었다. 수화기가 덜렁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지우는 울면서 버스에서 내렸다. 수화기를 들자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다.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에 지우는 주저앉아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원래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다. 전광판에는 여전히 이렇게 떠 있었다. 막차 운행 종료. 그런데 손에는 작은 버스표가 쥐어져 있었다. 표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엔 돌아가도 됩니다. 다음에는 타지 마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